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박사과정생 외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저희 학교 국어교육과 김지혜 교수님과 같이 진행해온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소설 산포 가는 길에 중국어 번역 본관 서술 방식 연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는 서론, 이론적 배경, 텍스트 분석, 결론 이렇게 네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연구 동기와 연구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네, 소설 번역을 연구할 때는 문학의 한 장르인 소설은 이제 시나 희곡 등과 구별되는 서사 장르로서의 고유한 특징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소설에는 이야기를 언어화하는 화자라는 존재자가 존재하고 이야기 내용이 서사적 거리를 두고 독자에게 전달된다는 그런 서사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소설을 이야기와 담화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담화 측면만이 아니라 담화와 이야기가 합성된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사학자 주네트와 리먼 캐넌은 서사 구조를 이야기, 서술, 텍스트라는 삼원론적 구조로 나눴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이제 서사적 담화의 영역 안에 어서가는 그런 서술의 차원을 따로 조명해서 서사화 행위의 역동적 과정을 주목하게 됩니다. 소설의 이러한 특징은 바로 이야기 내용 자체가 아니라 담화의 층위 그리고 서술의 미적 효과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설 작품의 번역에 있어서는 번역자는 작품의 문화적, 즉 원작의 미적 효과를 드러내는 서술 방식에 주목해야 합니다. 번역자는 원본 텍스트가 독자에게 특정 효과를 달성하는 그런 방식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서 이번에 이제 황석영의 산포 가는 길과 4가지 중국어 번역본의 서술 방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번역 과정에서 서술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에 따라서 작품이 독자에게 주는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고찰하고자 합니다. 네, 먼저 이론적 배경에서 서술 이론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설의 내용보다 이제 형식에 더 주목하는 것은 푸르베르와 이제 헨리 제임스부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임스는 소설에서 시점의 역할을 강조했는데 그는 모든 정보를 여과 없이 독자에게 전달하는 것 대신 인물의 시점으로 제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면 현실을 반영하는 소설의 그런 진실성과 극적 효과를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시점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일부 학자는 이제 시점이라는 용어가 지나치게 시각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누가 보는가와 누가 말하는가라는 구분에 대한 혼란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네트는 이제 초점화라는 용어를 제안하였습니다. 초점화는 시각적 의미만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지각적인 행위까지 내포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리먼 캐넌도 주네트의 초점화 개념을 적용해서 이제 초점자의 위치에 따라서 내적 초점화와 외적 초점화를 구분하고 이제 지각 방식에 따라서 또 초점화 대상이 내부로부터 지각되는 경우와 외부로부터 지각되는 경우로 분리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서술 문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술 문체란 소설에서 쓰여진 문체의 형태와 그의 유형적이고 형식적인 특징과 효과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이제 서술 문체에 대해서 이제 일찍이 플라톤은 디에게시스적인 서술과 미메시스적인 재현으로 이렇게 2가지 서술 양식을 제시하였는데 이제 정자는 서술자가 말하는 방식으로 등장인물이 발화하는 것처럼 보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후자는 서술자가 마치 자기가 아닌 등장인물인 것처럼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소설 이론에서 말하기와 보여주기라는 용어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대 소사학에서는 이러한 이분법을 지우고 미메시스의 환영을 창조하는 디에게시스의 다양한 방식을 탐구하고 언어의 재형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예를 들어 주네트는 두 가지 서술 양식 중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에 따라서 이제 서술체를 서술화된 발화, 간접 문체로 전달된 언어, 그리고 극적인 형태로 보고된 언어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또한 문체학자 리치와 쇼트도 화법의 간접성, 서술자의 개입 정도에 따라서 이제 인물 서술체를 5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리먼 캐너 또한 대화 재현의 모방적 성격을 순수 요약부터 자유 직접 화법까지 이렇게 7단계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는 특히 이 자유 간접 화법에 주목하였는데 이 자유 간접 화법에서는 이제 인물의 말이 간접 화법의 문법적 형태로 병현되면서도 본래의 발화의 뉘앙스들이 고스란히 유지됩니다. 그래서 발화자의 복수성과 그로 인한 태도의 복수성을 암시하곤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또 서술자와 인물의 관계를 공감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들 사이에 정서적, 도덕적 거리를 부각시켜서 아이러니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서술 문체의 문제는 소설이 서술자의 언어와 인물의 언어가 혼재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또 이러한 문체에 따라서 독자의 느낌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서술 거리입니다. 이제 소설에서 거리라는 것은 서술자와 독자, 서술자와 작중 인물, 인물과 독자의 원근감을 뜻합니다. 먼저 이 초점화 방식을 통해서 서술 거리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적 초점화의 경우 서술자는 인물의 눈으로 보여지는 세계를 독자에게 전달합니다. 인물의 주관성을 모두 서술자의 언어로 제시하게 되고 이제 독자는 마치 인물이 되는 것 같은 환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동일시 효과라고도 합니다. 동일시함으로써 독자가 작품 세계와의 거리를 없애고 감정이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모든 소설이 강한 동일시 효과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독자가 비판적인 시각으로 소설을 읽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서술자가 독자와 작중 인물 사이에 개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독자로 하여금 서술자의 존재를 인식하게 하면 이제 인물과 독자 사이의 거리가 확대됩니다. 이러한 경우도 이화 또는 탈환상화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서술 문체도 거리를 조절하는 수단입니다. 서술자의 요약적인 서술은 이제 서술자의 개입이 가장 높아서 독자와 인물과의 거리가 확대됩니다. 반면에 직접 화법이나 자유직접 화법은 인물의 말이나 생각을 그대로 독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대화 장면 묘사의 극적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독자와 인물의 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초점화와 서술 문체는 인물과 독자의 거리를 조절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제 소설 번역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분석 대상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황석영의 단편소설 산포 가는 길은 1973년에 발표된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는 명달, 백화, 그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3명의 전형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이 세 인물을 통해서 70년대 한국의 산업화 시대의 모순과 소외된 민중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은 1991년부터 2010년까지 중국에서 총 4번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이 4가지 번역본을 분석 대상으로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네. 먼저 소설 원문의 서술 방식을 살펴보면 이 소설은 3인칭 소설이고 서술자가 스토리 외부에 위치합니다. 그런데 이 초점자가 항상 서술자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의 전개에 따라서 초점자와 초점 대상이 달라집니다. 시작 부분은 이 영달이라는 인물의 눈을 통해서 상황이나 다른 인물의 행동 등이 관찰됩니다. 이 영달이 지각한 곳을 서술자의 목소리로 독자에게 전달하기도 하고 서술자가 인물 뒤에 물러난 채 영달의 목소리를 독자에게 직접적으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달과 정씨가 백화를 만난 후에 이제 서술자가 백화의 과거와 속마음을 서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백화가 내부로부터 지각되는 초점화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짧은 한 문장으로 정시의 감정이 서술자의 목소리로 전달됩니다. 이렇게 서술의 전개에 따라서 초점 주체가 바뀌는 가변적 초점화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초점화에 따라서 인물의 목소리가 서술자의 목소리와 중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또 서술 문체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징을 번역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이제 사례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예문 1번은 이제 영달이 처음으로 정씨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제 걸어오고 있다, 다가오다 같은 이런 방향 동사를 보면 이 부분은 영달의 눈을 통해서 정씨의 모습을 보고 있고 또 영달이 바로 초점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통, 이마바 등 구어성이 강한 어휘의 사용으로 이제 서술자의 목소리에 인물의 목소리가 섞여서 다성적인 특징을 갖게 됩니다. 이 어휘들의 번역을 보시면 이제 TT1와 TT3에서 문어적인 표현으로 번역되어서 ST의 그런 구어성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리고 TT2와 TT4는 비교적으로 문어성이 약한 표현을 사용했지만 또 원문만큼 비속어의 그런 성격이 강하지 않아서 원문에서 드러나는 인물의 색채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달은 소설 초반에 그 초점자로서 자유 간접 화법의 방식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자주 드러냅니다. 예문 2번을 보시면 이제 밑줄친 부분에서 서술자의 서술에 영달 고유의 목소리가 섞여 있어서 보통 노동자 계층이 영달의 개성을 잘 드러냈습니다. 이 예문을 통해서 이제 번역 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걸 누굴 욕먹이느라고 수작질인가 이 부분의 번역을 보시면 TT1은 영달이 들어보니 이것은 배려하는 척하면서 비우는 말인 것 같아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인물의 목소리가 완전히 서술자의 목소리로 대체되었습니다. 반면에 TT4는 원문의 서술 문체를 유지해서 인물의 목소리를 살리고 있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예문의 2번 파트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공통적인 하나의 문법적인 그런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ST를 보시면 하긴, 첨가놈이라는 구어체 특성 어휘로 이는 인물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혹은 영달이라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어서 이제 서술자인지 인물인지 그 목소리의 주체에 대한 모호함이 존재합니다. 이제 한국어에서 주어 생략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자유 간접 화법의 경우 자유 직접 화법과 구분하기 어렵다는 그런 선의 연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예문처럼 한국어는 시제를 통해서 서술자의 목소리를 인지할 수 있는 반면 그 중국어의 경우는 주어 생략뿐만 아니라 시제에 따른 동사 변화도 없기 때문에 이제 자유 직접 화법인지 자유 간접 화법인지 아예 구분할 수 없는 양가형 자유 화법이 존재합니다. 이 부분의 번역문을 보시면 이제 TT1의 경우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을 완전 인물의 생각을 직접 전달하는 자유 직접 화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네, 반면에 TT4는 연달이라는 주어를 추가함으로써 서술자의 존재를 이제 독자들이 더 쉽게 인지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앞에 두 예문처럼 이제 구어 표현의 번역, 문장 주어의 생략에 따라서 이제 인물 목소리의 약화, 서술자 개입의 강화 이러한 방향으로 서술 문체가 변화하는 사례가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텍스트에서도 반대 방향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다음 예문을 보시면 이제 영달의 심리 활동을 서술자의 목소리로 독자에게 전달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3인칭 주어가 존재하지만 인물 성격을 드러내는 구어체 표현이 섞여 있기 때문에 자유 간접 화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번역문을 보시면 TT1은 다른 번역문과 달리 주어를 생략했기 때문에 이제 3인칭 주어라는 간접 화법의 그런 문법적인 표지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이제 이 문장을 영달의 생각을 서술자의 개입 없이 직접적으로 덕자에게 전달하는 자유 직접 화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예문은 이제 세 사람이 함께 걸으면서 백화가 말하는 장면인데, 여기서 서술자는 이제 백화의 말을 요약적으로 해서 요약하는 방식으로 덕자에게 전달합니다. 이것은 사실 서술자의 개입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이 예문에서 이제 TD2의 경우 밑줄 부분에 직접 인용 표지인 컬럼과 땀표를 추가해서 이제 서술자의 요약적인 서술이 인물의 직접적인 발화가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 예문 5번은 이제 비슷하게 서술자의 요약적인 서술 방식인데, 사실 이런 서술 방식은 번역에서 크게 그 변화가 발견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예문은 이제 소설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기서는 정시가 초점화되었습니다. 정시는 소설 끝까지 분명히 밝혀지지 않고 서술자도 한 끝까지 그의 내면 의식에 침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작가가 이렇게 초점화의 이동에 따라서 다른 양상의 서술 방식을 사용했다는 것은 이제 주제의 표현을 위한 일종의 장치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씨는 다른 두 인물과 달리 처음부터 고향에 돌아가기로 했고 또 돌아다니는 생활을 끝낼 계획이라서 그런 정처 없는 뜨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소설에서도 계속 정씨를 객관적인 관찰로 붙여서 그렇게 서술을 했고, 그리고 독자는 또한 계속 정씨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삼포가 변해버렸다는 소식을 듣게 된 후 비로소 정씨의 속마음을 한 문장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짧게 한 문장 끝나고 바로 또 외적 초점자인 서술자의 객관적인 묘사로 소설이 끝납니다. 이제 번역문을 보시면 사실 서술 방식의 측면에서는 크게 변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인물의 감정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표현은 사실 원문과의 괴리가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인 표현을 보면 이제 1번 번역 TT1은 의미상의 오류가 발생했고, 그리고 나머지 번역문은 이제 정씨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제 발표는 그냥 여기까지 하고, 네,